첨단 재생의료 에나키 좋은 거 바이오메카 네 2024 충북 재생의료 활성화 포럼 네 1부 섹션의 사회진행 이성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국내외 첨단 재생의료 산업 현황에 대하여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회 정책위원회 노경환 충무님께서요 발표해 주셨는데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회 정책위원회 줄기유전자분과 총무를 맡고 있는 노경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좋은 발표 기회를 주셔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제가 발표 시간이 15분으로 되어 있어서 좀 장수가 많기는 하지만 빨리빨리 진행하고 최대한 시간을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첨단 재생 바이오법 그리고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동향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분류를 보시면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바이오 의약품의 일종이고요. 바이오 의약품은 뭐 생물 의약품이라고도 불리고 생물학적 제제 등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그런 물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의약품이 생물의약품이고 이 안에는 유전자 조작 의약품이나 뭐 세포 배양 의약품,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치료제들이 다 포함이 되고 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동물 생물 의약품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는 이제 유산균과 같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균 치료제로 해서 바이오 의약품 범주 내에 들어가 있고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균 치료제는 아직 식약처의 검토 부서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첨단 바이오약품을 다루고 있는 세포유전자 치료제과에서 같이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개발을 하시거나 개발을 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해당 부서를 좀 잘 파악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도 총 4가지의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 바이오 융복합제제로 나눠지고요. 뭐 식약처의 그 가이드나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이러한 형태의 치료제들로 구분이 되고 있다. 첨단 재생 의료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사용이 되는 세포나 어떤 세포는 동일한 세포지만 어떤 인체 세포 이런 식으로 좀 분리는 게 좀 다른 것이지 어떤 분류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바이오법이 제정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된 지가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뭐 사실 이 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제정이 돼서 2020년 8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은 크게 보시면 이제 포인트가 좀 안 되는데 첨단 재생 의료, 첨단 바이오 의약품 2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는 이제 의료법 하에서 진행되는 그 임상 연구고요. 그다음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은 기존의 약사법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만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물론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다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약사법을 같이 따르셔야 되기 때문에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할 때에는 약사법과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첨단 재생 바이오법 2가지를 모두 다 검토하셔야 규정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첨단 재생 의료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세포 조직,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이런 최소한의 조작을 뭐 저런 단순 이런 시술을 제외하고 저희가 보통 세포 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첨단 재생 의료라고 하고요. 아래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재생 의료에서 사용하는 인체 세포 등의 범위는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최소한의 조작을 넘어서는 조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작, 가공, 제작 등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어떤 처리를 한 그런 세포 치료들을 말하게 됩니다. 네, 이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는 총 3가지 위험군으로 구분이 되고요. 고, 중, 저로 나눠져 있고요. 이제 고위험 같은 경우는 동종인 경우, 동종을 이제 분리 배양하는 경우, 증식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고, 저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역분화 줄기 세포라든지 카티 이런 유전자 조작 세포, 진 에디팅 모두 다 고위험군에 포함이 됩니다. 중위험군과 저위험군에 포함되는 게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위험도를 구분하는 데는 좀 더 용이하시고요. 저위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가 세포여야 하고요. 채소 조작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범위가 좁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중위험에 해당되는 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가 됐다고 하면 저위험군으로 이제 변경이 될 수는 있는데 시작은 중위험군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거는 좀 그렇고요. 네, 그래서 임상연구 관리 체계 보시면 임상연구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이 임상연구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 인체세포 등을 공급하는 기관을 세포처리 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세포처리 시설은 식약처에서 이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세포처리 시설로부터 공급을 받은 재생의료 기관이 임상 연구를 신청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이제 적합 또는 부적합 이제 승인을 하게 되고요. 승인받은 임상 연구는 이 안전관리기관이 또 별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인데요. 국립보건연구원의 안전관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 승인뿐만이 아니라 식약처의 별도 승인 절차가 또 따로 있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초기에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이제 중복으로 어떻게 보면 좀 되는 그러니까 평가를 중복으로 하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 두 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을 좀 진행해서 지금은 그래도 고위험군에 대한 평가를 심의위원회와 식약처가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 체계도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요. 그런 형태이고요. 좀 다른 형태로 좀 표시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저희가 많이 다루고 있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들에 대해서는 이 임상 연구라는 별도의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사실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 자체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SIT나 IIT 제도들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SIT 같은 경우는 활용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당연히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SIT를 하셔야 하고요. 1상, 2상, 3상의 조건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동일하고요. 어떤 제도적인 차이를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식약처에서 이 세포치료제 같은 경우는 학술연구 목적의 세포치료제를 승인해주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임상연구로 좀 넘어왔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은 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첨단재생 그러니까 세포 치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첨단 재생으로 임상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게 저 연구 대상에 있는 제외 문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현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국내가 지금 2023년까지 해서 총 19개가 승인이 됐습니다. 15번까지가 이제 국내 개발 제품이고요. 19번, 16번, 17, 18, 19는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법 생기고 나서 외국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수입돼서 개발된 제품들이고 대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카티라든지 그다음에 그 유전자 치료제 중에 하나인 졸겐스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개발된 치료제들은 다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허가를 받았던 제품들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보시면 허가 갱신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생기고 나서 다시 한번 재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재허가를 받기는 했는데 최근에 한 3개 제품은 허가 취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6개가 지금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허가된 제품들이 많이 없는데요. 이게
네, 그 바이오 의약품의 지금 상황을 좀 보시면 이게 2024년 2월에 나온 데이터인데요.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비율이 한 2.3% 정도 됩니다. 저 시장 비율에 대한 그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제품 판매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16개의 제품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 중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나고 있는 제품들은 사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제품들 군의 비율이 바이오 의약품 기준으로 2.3% 정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왔고 이 분야에 많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으로 보면 아직도 계속 커 나가야 하는 시장이다라는 좀 의미가 되고요. 임상 시험이나 그다음에 허가 제품 수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저조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개발이 되고 있고 많은 제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이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이건 저희가 이제 작년에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 기초연구 개념 설계 비임상 좀 초기 단계, 그러니까 임상 시험 전 단계의 연구가 50% 이상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아직 임상 전 단계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뭐 자료에는 없지만 대부분 또 업력도 10년 미만인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기 단계의 좀 지원이나 또 이 초기 단계 연구들이 어떤 중개의학의 개념으로서 임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좀 잘 안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사실 조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재단에서 좀 더 재단과 복지부에서 좀 이제 도움을 주셔서 첨단 재생의료 이제 현황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통해서 현황 조사를 할 거고요.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 분류 체계라는 게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그 분류 체계에 좀 도입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과업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주요 추진 과제들을 좀 도출하는 목표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업 쪽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설문조사 요청을 곧 드리게 될 건데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FDA 승인 자료인데 한 36개 정도, 30개 내외 정도 되고요. 보시면은 사실 그 FDA에서는 저 오른쪽에 있는 큰 범위가 셀 트랜스플란테이션인데 HPC나 이제 CPC 같은 그런 그 제품들이 사실은 많이 개발이 돼 있었는데요. 이제 2010년대 후반에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킴리아나 지금 테카투스, 예스카타, 브레안지 같은 카티 제품들이 지금 한 6개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승인받은 이제 3월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그 렘멜디라는 그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됐고, 저기 위쪽에 이제 시클셀 디지즈를 대상으로 하는 카스케비가 이제 작년에 최초의 유전자 그 교정, 진 에디팅 기술로 개발된 그런 제품으로 이제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그 FDA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한국보다 개발된 제품들이 훨씬 적었는데요. 이 그래프가 지금 점차 이렇게 되게 상당히 그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허가가 났고요. 올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승인이 됐고 또 승인 단계에 들어가 있는 제품들, 승인 단계로 들어갈 제품들이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재밌는 거는 그 치료제 가격이 사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시는 저게 작년 말에 나온 기사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 1등 지금 1위로 되어 있는 게 46억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렘멜디가 56억으로 지금 판매를 할 거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것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그 글로벌 제약사들, 큰 회사들이 왜 이런 제품들을 이 고가의 제품들을 개발을 하는가, 과연 누가 쓸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은 항상 있는데 또 이 업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그 관점에서는 결국은 치료제가 보편화되고 기술이 발달하면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다.
이 치료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더 넓은 범위로 상용화가 됐을 때 그 기술 시장을 선점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목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시면 지금 개발자도 한 개발사에 대한 수치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좀 유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그 셀 베이스드 이뮤노 온콜로지라고 해서 세포 기반 면역 항암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카티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제품군에 해당되는 게 많고 셀 타입도 그래서 절반은 카티입니다. 현재 지금 해외에서 글로벌하게 연구되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는 카티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실 오랫동안 많이 해왔던 MSC라든지 그냥 스템셀의 비율을 보시면 9%, 7% 정도에서 한 15%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환 역시도 4분의 3이 온콜로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영역은 그러니까 세포 기반 면역 항암제, 카티를 비롯 그 중심으로 한 이 영역에서 항암제를 대상으로 하는 CGT가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좀 트렌드가 있고요. 네, 뭐 이것도 뭐 같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솔리드 튜머가 아직 사실은 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초기 연구가 많이 되고 있다. 저희 가장 진한 색 중간에 있는 게 솔리드 튜머 부분인데요, 가장 진한 거고 인디케이션을 뭐 이렇게 봤을 때 저 중에 저 색깔이 다른 저 하나만 솔리드 튜머고 나머지는 다 이제 리퀴드 튜머입니다. 혈액암 쪽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혈액암의 대세는 있지만 점차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TIL 그러니까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 그다음에 T셀 리셉터 이런 좀 다른 형태의 면역 치료 개념들도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현황을 좀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그 최근에 이제 올해 2월에 개정된 내용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지금 한 4년 정도 됐는데요. 뭐 이런 다양한 좀 그런 좀 컨선이나 또 한계들이 좀 제한이 됐기 때문에 개정된 방향은 이제 그 정의 두 개가 하나는 바뀌고 하나는 새로 생겼는데요. 연구 대상자의 정의가 이제 중대 희귀 난치 질환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첨단 재생으로 임상 연구로 가능한 대상자는 기존에는 저런 대상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어느 누구도 다 대상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치료라는 개념의 정의를 넣어서 이제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조금 단순하게 접근을 하자면 임상 연구는 사실 비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치료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거를 생산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또 그래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사실 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행에 따라서 개정이 되면서 저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질환에 대한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임상 연구 자체에서는 조금 더 넓어진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어쨌든 치료에 있어서는 이런 질환에 대한 그런 제한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치료제도에 도입을 했고 이 치료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험, 중위험, 정위험에 따라서 사실 또 접근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사실 아직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들이 아직 좀 정해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법의 방향이나 또 제도의 방향이 좀 많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치료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기존의 임상 연구를 실시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임상 시험 연구, 그러니까 재생의료 임상 연구에 대한 내용으로 승인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고 5년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좀 강화한 내용이고요. 네, 인체세포 등 관리업 역시 허가 요건을 좀 완화해서 이 최소한의 주장만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인체세포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큰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문제점들을 사실 말씀드리는데도 한 뭐 30분 1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결국은 임상 시험과 임상 연구에 사용되는 어떤 재료는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서로 연계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지금은 사실 연계되어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개발이 완료된 의약품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사실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임상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임상 연구의 데이터와 임상 시험을 통해서 개발이 완료된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이 더 과학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사실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마지막 세션 연자분께서 요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셔서 이건 넘어가긴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임상 연구도 심의위원회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 심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도 특구의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이 구성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연구의 타당성과 목적, 그 다음에 공익성들을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 모두 이 심의위원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잘 구성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고 결국에는 이 첨단재생의료 산업은 물론 정부의 어떤 이런 드라이브도 중요하지만 의료계와 산업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들을 잘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첨단재생의료 산업협회는 이제 산업계를 대표하는 그런 협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계의 목소리 그리고 산업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산업에 잘 반영되고 그렇게 산업이 잘 발전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냥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로 국내외 첨단 재생의료 산업 현황에 대하여 첨단 재생의료 산업협회 정책위원회 노경환 총무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재생의료, 여기만 기억하시네. 네, 바이오메카, 네, 국토의 중심.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어서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안내를 재생의료진흥재단 김서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안내 발표를 맡은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 지정팀 김서연입니다. 오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제도 소개와 올해 지정 공모 및 절차, 그리고 실시기관 지정 기준, 의료기관에서 지정 신청 시에 제출하실 양식과 작성 요령을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재생의료 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지정신청서와 함께 개설신고 허가증명서와 함께 시설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별도로 기관에서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지정 현황입니다. 올해 이제 7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총 93개소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했으며 현재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가 되었고 이제 7월 초에 93개소가 최종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정 공모는 4월 18일에 나와서 27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이제 현재 상급 종합병원으로 충북대학교 병원과 병원급의 마디사랑병원 현재 2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충북도에서를 보면 이제 충남의 2개소, 대전의 3개소에서 이제 총 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지정 신청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이제 저희 재단에서 사전 검토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제 심사반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 현장 실사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토대로 지정검토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통보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정 신청 구분입니다. 지정 신청 구분은 현재 2가지로 지정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면서 지정 기준을 갖추고 심사 준비가 완료된 기관에 한해서 조금 전에 절차와 같이 이제 최종 지정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경우에 이제 선택사항으로 지정 신청을 조건부 지정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저희 재생의료기관을 지정을 희망하시나 이제 시설장비 지정 요건을 갖추기까지 준비가 필요한 기관에 한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로 조건부 지정을 받은 후에 시설 장비 인력 등 보완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현장 실사 준비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지정 공모 및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고 목적은 첨단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할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미래의 핵심 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에 기관 IRB가 구성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제 다른 기관 또는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와 위탁 협약을 맺은 경우도 기관 IRB를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공고는 12월 2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제 공고일부터 상시 접수를 하고 있고 분기별로 마감을 해서 다음 분기에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지정을 희망하고 있는 기관은 3분기 9월 내에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지정 공고 주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용 IRB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고요. IRB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전문 공용 IRB 지원 사업 협약하시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요건이 완화되어서 검사실이나 기록보관실 등을 이제 외부 인증기관으로 위탁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체크리스트형 이제 심사 항목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였고 표준 작업 지침서 예시 모델을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료기관이 이제 제출하시는 자료를 편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고 의료질 평가지표에 현재 이제 세부 지표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보시면 시설 장비 기준은 이제 각 시설이 총 4가지 인체세포 등 보관실, 기록 보관실, 혈액 검사 등 검사실, 처치실로 구성이 되고요. 각 시설의 이제 시설 장비 기준은 총 17개 항목으로 분류되며 이제 이 중에서 나와 다, 기록 보관실과 혈액 검사 등 검사실은 외부에서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력의 경우 연구 책임자, 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총 4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정 기준에서 표준 작업지 침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이제 8개의 소항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교육 앞서 말씀드렸던 4명의 필수 인력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교육을 이수하시고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지정 신청 양식을 제출하실 때 이제 작성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제출 양식과 작성 요령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정 신청 공고는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포털 그리고 저희 재생의료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제출 서류는 이제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에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문 그리고 지정 신청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그리고 시설 및 인력 현황 그것의 증빙 자료, SOP와 별도 제공 서식을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8번, 9번은 해당 시에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각 항목별로 이제 저희가 작성하실 수 있게 작성 요령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정 신청 공문을 의료기관이 제출을 하실 때 수신을 보건복지부 재생의료 정책과로 지정하셔서 의료기관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와 함께 지정 신청서를 별지 서식에 맞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이때 신청인은 의료기관장임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증 전체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제출해 주실 서류가 이제 재생의료기관 시설 현황 그리고 인력 현황 별지 서식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시설 현황의 윗부분에 보시면 시설과 아랫단의 장비로 구분이 됩니다. 시설은 각 시설이 분리 구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분리 구획 여부를 확인해 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각 시설에 있는 장비를 아래 장비 현황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인력 현황을 보시면 이제 왼편에 재생의료기관 전체 인력 현황을 작성해 주시고 그 중에서 임상연구 관련 인력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서식에 대해서 이제 동그라미 7번 뒷부분에 안내드릴 별도 제공 서식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작성해 주신 내용을 이제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게 됩니다. 여기 먼저 기관 현황 요약표에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작성을 해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시설 장비 기준을 17개 항목을 제출해 주시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제출을 해주시게 됩니다. 세부사항은 여기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인체세포 등 보관실의 경우 각 주요 장비가 냉장 냉동고와 자동 온도 기록계로 구분이 됩니다. 냉장 냉동고와 자동 온도 기록계의 경우에 이제 각 장비 사진과 식별 표식 스티커가 부착된 사진을 제출해 주시고 장비 현황에 이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장비에 대해서 정기적인 교정 등 성능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교정 성적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체세포 등 냉장 냉동 장비에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확인하시기 위해 알람 장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람 장비에 대한 사진과 장비 현황 목록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체세포 등 파손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 제한 장치를 갖추었는지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제한 장치의 사진과 그 관리 방식, 그 대장을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기록보관실입니다. 기록보관실은 먼저 말씀드리면 위탁이 가능했던 시설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문서 보관을 위한 장비와 이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장비에 스티커를 임상연구용 표식 부착이 된 스티커를 제출해 주시고 관리 대장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입 관리를 동일하게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제 문서를 임상 연구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출입 관리가 되어야 하고 이에 출입 제한 장치와 이제 그 대장을 제출하시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기록 보관실이 겸용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록 보관실이 겸용인 경우에는 문서 보관장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것으로 제출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시설의 장비는 오염을 방지하고 온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기조화 장치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화 장치의 사진과 공조 설치 현황을 이제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고에 나와 있는 예시 서식인데요. 여기에 이제 설명과 예시를 함께 안내를 드려서 설명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희가 첨부드린 예시를 참고하셔서 이제 지정 신청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인력 기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연구 책임자, 연구 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 관리자를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하고요. 이제 지정된 인력이 의료기관 소속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재직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파견자인 경우에는 임명 관련된 서류를 받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심사에서 이제 추가적인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을 보시면 연구 책임자 및 연구 담당자 중에는 의사가 1명 이상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그 포털을 통해서 공지된 필수 교육을 이수하시고 수료증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인력 증빙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예시 서식이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서류를 한글 파일에도 제출을 해주시고 각 증빙 자료를 별도로 파일로 제출을 해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 서식으로 넣어놓은 파일명이라서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에 작성된 각 파일명을 이제 지정 신청 그 증빙 자료 한글 파일에 지금 빨갛게 표시된 증빙 칸에 이제 별도 파일명을 각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표준작업지침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작업지침서 기준 항목은 25개 항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나와 있는 8개 항목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연구 대상자 보호 관련과 인체세포 등 수급 관련된 내용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인데요. 연구 대상자 보호의 경우 이제 모니터링 방안과 이상 반응 조치 매뉴얼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모니터링 방법으로 이제 안전관리기관에서의 안전조치 권고 및 관련 자료 제출 등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고 그런 절차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게 되고요. 이제 연구 대상자에게 그 연구 진행 상황별로 확인해야 할 항목과 이제 설명 시기, 주기 이런 세부 사항 등을 이제 기술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반응 발생 시 조치 매뉴얼을 갖추시게 되는데 이제 연구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을 포함한 예측 가능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이상 반응들에 대해서 주의 사항과 조치 사항을 연구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이제 반영하도록 이제 기술을 하시게 되고요. 이상 반응 발생 시에 이제 각 인력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시고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조치 매뉴얼을 구체화하여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추적 조사의 정의, 수행 방식, 절차 등을 담은 매뉴얼을 그 이후에 4-6 부분에 기술을 해주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항목인 인체세포 등 수급 관련 항목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인체세포 등의 채취, 조달, 보관, 관리 등에 대한 각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규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이제 인체세포 등이 혼용되지 않도록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보고 관리 체계와 이제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표준 작업 지침서를 이번에 공고와 함께 개정이 되어서 작성 가이드가 2.1이 되었고 예시 모델을 이제 함께 뒷부분에 부록으로 넣어놨으니 이제 지정 신청 양식을 작성하실 때 이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엑셀 파일 시설 현황인데 앞서 4번 동그라미에 별지 서식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사업명과 이제 관련 기관 그리고 연락처를 추가로 넣어놨으니까 이제 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관련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첨단 재생의료 실시기간 지정 안내를 재생의료진흥재단 김서연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